뉴로모픽 반도체는 뭐냐 하면 AI라는 건 결국은 인간을 얼만큼 모방할 수 있느냐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한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뇌는 기억이랑 연산을 한 곳에서 같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 혹은 GPU 혹은 NPU가 존재를 하고 중간 연산값을 저장해주는 D램, 메모리가 존재를 하고요. 이 사이에 클럭 스피드에 맞게 수십만 번, 수억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값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데이터의 이동에 드는 에너지 소모가 연산보다 한 200배 정도 더 많이 든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거를 없애자, 그걸 모방해서 저희도 데이터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산과 기억을 동시에 하자, 이런 컨셉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분을 모십니다. 3프로 더 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프로고요. 네, 저는 2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패권 경쟁 가장 뜨거운 분야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프로님도 반도체 관심 많으시죠? 네, 저는 그 공학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그 문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 반도체 지식을 이미 뛰어넘고 있고.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걱정과 고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 좀 끼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또 재료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실리콘으로 만드는 반도체만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재료의 영역으로도 가고 있고, 네. 기존에 쓰던 컴퓨팅 방식으로 되겠냐, 뭐 기억 따로 하고 연산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언제 그 정보 주고받고 있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의 중심에 계신 만큼 이제 한국, 미국, 중국까지도, 그리고 좀 전에 일본에서 또 올라오셨다는 페블스퀘어의 이충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블스퀘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시네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를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예.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고. 예, 맞습니다. 도쿄대에서 재료공학도 공부하셨고. 예. 저장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님도 하셨고. 예. 딥시크를 가르쳤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딥시크의 창업자인 그 량원펑이라는 분이 저희 과 학부를 졸업하고 저장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를 하고서 나가서 창업을 했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로 갔을 때는 이미 졸업은 한 상태였는데 학교 세미나를 한번 온 적이 있어서 그때 한번 멀리서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를 만든다는 분들은 참 많은데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입니까? 저는 크게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자면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뉴로모픽 반도체는 뭐냐 하면 AI라는 건 결국은 인간을 얼만큼 모방할 수 있느냐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한 그래서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응용한 반도체? 네, 뇌의 동작 원리를 좀 저희가 모방했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방을 하냐? 저희 뇌는 기억이랑 연산을 한 곳에서 같이 하거든요. 물론 거기엔 뉴런이랑 시냅스가 1000조 개가 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CPU 혹은 GPU 혹은 NPU가 존재를 하고 그 중간 연산값을 저장해주는 보조기억 장치라는 D램, 메모리가 존재를 하고요. 이 사이에 클럭 스피드에 맞게 수십만 번, 수억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값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때 데이터의 이동에 드는 에너지 소모가 연산보다 한 200배 정도 더 많이 든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병목이 주로 거기서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자. 저희 인간도 뇌에서 심장의 허가를 받고서 말을 한다거나 손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심장이 없으면 저희가 살 수는 없겠지만 그걸 모방해서 저희도 데이터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산과 기억을 동시에 하자. 이런 컨셉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뭔가 저장해 놓는 곳과 연산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냅스랑 뉴런이 서로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곤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D램이랑 혹은 CPU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인간의 뇌를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연산기라고 하는 CPU가 있고 저장하라는 D램이라든지 더 큰 용량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외부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그게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연산을 하는 반도체를 따로 만들고 D램이란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쓴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좀 스탠다드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같이 해요? 예, 그게 사실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컨셉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상용화하냐 아니면 누가 이걸 먼저 제품화하냐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전기자동차도 에디슨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대가 필요해야지 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미국 IBM에 있을 때 한창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뜨거워지고 IBM 자체적으로 내부 프로젝트로 개발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가 반도체의 지금 뭐 스케일링 선단 공정이 한계에 가까워졌을 때 2,000배, 3,00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저희 좀 내부적인 그때 보고서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연구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럼 연구 단계입니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네. 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IBM에서 그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왔을 때 그때 타겟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GPU 급이었습니다. A10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파운데이션이 너무 없다. 아직 너무 작은 것도 못 만들어 봤는데 갑자기 큰 걸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IBM을 제가 사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실제 시장에 좀 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은 아주 작은 형태의 칩을 양산해서 저희는 지금 판매하고 고객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를? 예, 뉴로모픽 반도체로 얘기하기에는 아주 작지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뉴로모픽이라는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제 실리콘 그 폰노이만 구조의 반도체를 써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성능이 좋게 만들까 그러다가 점점 작게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노도 지금 이제 2나노, 3나노까지 갔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연산을 AI 데이터셋을 빨리 처리할까 하다가 CPU에서 이제 GPU로 또 넘어간 연산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그러면서 야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혹시 뭐 아예 다른 뉴로모픽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진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뉴로모픽 반도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컨셉의 한계를 넘어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1대1 비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는 연비 이야기를 하거든요. 1리터에 우리가 넣었을 때 몇 킬로 달릴 수 있느냐 10킬로 15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저희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1리터에 몇 킬로 가는 연비가 아니라 물로 가는 엔진을 만들었으니 그런 논쟁이 없다. 이거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물로 움직이는 엔진을 만들었는데 F1 레이싱에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건데 아직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바이크라든지 경차부터 만들어서 증명하고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은 급이 작은 뭐 바이크나 경차 수준의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의 칩보다 100배 정도 전성비라고 부르죠. 전력대 성능비가 높은 반도체 칩을 개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구조로 얘기하면 사실은 연산을 담당하는 그 코어라는 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뭐 D램이 있죠. 요 두 개를 뭐 한국에 좀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역이랑 부산역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TX로 한 2시간 반 정도 달리죠. 예. 한 대씩 달리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은 일을 가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KTX 한 대는 부족해요. 예. 그래서 10대를 동시에 출발시켰더니 부산역 플랫폼이 하나니까 10대가 거기서 다 또 멈춰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예. 지금 어떡하냐. 플랫폼을 그럼 10개를 버티컬하게 만들자. 그게 이제 HBM이라는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단점이 있어요. 10대가 출발하면 10대 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 부산역을 가져다가 서울에 갖다 놓자. 움직이지 않게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D램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뇌를 보면은 저희가 어릴 때 실제 경험으로 배운 것과 책이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서 배운 게 간접적인 경험들이 저 뇌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지금 제 주신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AI라는 것은 학습시킨 모델을 저희 칩에 넣어놓고 이걸 기반으로 추론해서 칩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계속 D램을 접속해 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D램을 접속하지 않아도? D램은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모리를 누가 담당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현재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래시 메모리에서 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일어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른바 CPU와 굳이 연결단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코어면서 본인이 직접 저장을 할 수 있는 시냅스와 뉴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신경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CPU에 접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걔가 CPU라는 얘기 아니에요? CPU 이꼴 예 맞습니다. CPU와 메모리가 같이 작동한다는 뜻인데. 그럼 낸드 플래시 안에 연산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낸드는 아니고 지금은 노아 플래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라는 게 저희가 크게 곱하기 더하기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그렇죠. 쪽에서는 멀티플라이 앤 어큐뮬레이터에서 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곱하기 더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망을 바둑판처럼 만들었다고 보시면 들어오는 거랑 거기에 붙어 있는 거랑 곱셈이 일어날 것이고 그 줄을 타고 쭉 내려가는 걸 전류로 표현하면은 전압, 저항, 그다음에 곱셈된 게 전류로 흐르게 된다. V = IR이라는 옴의 법칙으로 손쉽게 이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터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그럼 만약 이게 되면 지금까지 뭐하러 디램 만들고 맞습니다. HBM 했을까 싶은데 뭔가 이쪽에 장단점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서요.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저도 그걸로 많이 고생을 하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인간을 보면은 공부를 저희가 초반에 많이 안 했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초반에 만들어내면은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방식은 1 아니면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해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컴퓨팅을 하니까 0.1부터 1까지 아주 잘게 0.2, 0.3 잘게 있는 거니까 0.3이 0.4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살짝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하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3년 정도는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은 올라와 있고요. 디지털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1% 내외까지는 지금은 접근을 하였습니다. 0과 1의 방식조차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날로그 컴퓨팅이라는 거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가 아날로그다가 아니라 0, 1이라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십진법을 쓰자.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256을 표현한다던가 디지털로 256을 표현하려면요. 1, 1, 1, 1, 1, 1에서 8개의 1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이진법이니까. 저희는 한 번에 256을 찍어낸다. 한 번에 16개라는 1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 이게 디지털로 조금 더 들어가면 1010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SRAM이라는 걸 쓰게 되고 그 트랜지스터가 1 아니면 0만 만들어내는데 이 친구로 256을 만들자. 그럼 이 친구들이 8개의 덩어리들이 뭉쳐야지만 256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하나의 작은 소자를 가지고 256을 만들어내니 칩 사이즈도 확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혼자 그 256이나 16이나 뭐 128이나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성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256을 만들고 싶은데 255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디버깅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한국에서도 지금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랑도 같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같이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개발한 칩을 가지고서 쿵짝쿵짝 하면서 배우는 게 전 되게 많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70%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98.5%. 근데 사실 AI 모델이라는 게 100%는 안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델에서 99.3%가 나왔다. 그게 저희 칩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을 하게 됐을 때 98.5%, 약 1% 남짓 전후로 하는 게 저희 현재는 타겟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아까 물러가는 자동차를 물러가는 엔진을 만들었다 그런 건 되게 가슴 떨리는 일인데 F1 레이스까지 아니라 경차 아니라 자전거라도 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 뭐 엔진인데 뭐 이렇게 진짜 그냥 뭐 요 정도 힘? 뭐 이런 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 주셨던 그 뉴로모픽 반도체 지금 상용하신 거를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예, 저는 지금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그런 F1 레이싱으로 비교했을 때처럼 하나당 막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되는 큰 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물량이 매스가 많이 나오는 곳에 판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처럼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씩은 쓰고 라이프 사이클이 2년 반이다. 뭐 이런 숫자가 나와야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현재는 스마트 시티, 가전,
그다음에 IoT 제품 보전 예지할 수 있는 고장 진단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각 가정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10불 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전은 좀 버짓이 타이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반도체 칩들의 AI 기능을 저희가 부여하면서 그 시장을 조금씩 저희가 점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홈이라고 말씀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아마 인터넷 연결해서 클라우드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랑 좀 부딪히게 되니까 집에 있는 어떤 가전에도 카메라를 직접 넣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의 모습이라든지 가정이 다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카메라가 있다 한들 그 친구가 항상 보고 있지만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혹은 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누가 봐도 낮잠 자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연락을 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러한 거는 소프트웨어로 얘기하면은 AI 모델, 학습된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낮잠 자는 모습이랑 정말 사람이 위기 상황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 같은 거를 수만 장, 수십만 장을 학습시켜서 AI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반도체 칩에 넣으려면 현재로서는 GPU나 NPU 같은 덩치가 큰 칩에 넣거나 혹은 못 넣으니까 데이터 센터에 넣어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접속해서 그 결과값만 갖고 오서 쓰러졌네요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칩은 뭐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AI 모델을 저희 칩에 직접 넣을 수도 있고 NPU나 GPU처럼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전력 소모도 훨씬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생활에서 가정에 쓸 수 있는 디바이스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성능은 좋고 사이즈도 적고 좋은데 가끔 틀리는 게 문제인. 맞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그러네요. 똑똑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제가 오늘 처음 방문을 했는데 아마 다음에 봤을 때 2%님인지 3%님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친구도 가끔 에러는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치명적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도 99% 이해하면 많이 이해한 거거든요. 사람들도. 대화하다 보면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직원들, 팀원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실제 잘못 들어오는 정보일 수도 있고 뇌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신기하네. 돈이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이 1%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죠. 돈도 그렇죠. 제가 1억을 넣었는데 9,999만 원을 받으면 되게 속이 쓰릴 거예요. 큰일 나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령을 가져가는 디지털 컴퓨팅,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든 컴퓨터 칩이 훨씬 유리하고 정확하고 하지만 빅데이터,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정형화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할 때는 제너럴 퍼포즈로 한다고 해도 전력이 많이 소모되거나 어차피 연산을 못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니 이럴 때는 98%, 99%에도 이쪽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그렇게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고 향후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마켓 피팅을 해가면서 커스터머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제너럴 퍼포즈로 하는 부분을 조금 보강해 줄 수 없겠냐 해서 저희도 조금은 하이브리드하게 제너럴 퍼포즈 좀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뉴로모픽을 아까 얘기하셨을 때 작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작은 반도체들은 사실은 좀 별로 안 비싸거든요. 아까 10달러 안 넘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사실 H100 이런 거나 비싸지 조그맣게 들어가는 MCU 같은 거는 별로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뉴로모픽을 고민했던 거는 초고 성능 F1의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이 판을 한번 뒤집어 엎고 다른 걸로 가보자 그랬던 건데 그 작은 거는 사실 뭐 원래 얼마 안 했는데 이걸 뉴로모픽으로 바꾸는 게 과연 시장이 크겠냐? 그 정도로 진짜 영업력이 뛰어나시냐는 거지. 살짝 좋기는 한데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그 클라우드로 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정도 장점이라면 글쎄요 시장 클까요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F1 레이싱을 타겟팅하는 거는 저도 계속 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이 파운데이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저 F1 레이싱에 나갈 물루간 엔진 개발할 테니 5천억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트랙 레코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과연 그럼 그 작은 칩들 이미 10불 언더로 하는 이 칩들을 그럼 페블스퀘어 칩으로 대체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뭐 조금 1, 2불 싸진다 인터넷 접속 안 해도 된다 이것만으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더해서 1, 2불도 큽니다. 거기서는 시장의 요구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먼저 저희한테 말씀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그 10불 언더의 칩들이 AI 모델, 파이썬,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개발한 모델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AI라는 걸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10불뿐이 제가 버짓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인터넷을 쓰세요. 라는 답변이 안 나오는데 페블스퀘어 개발한 이 칩이 그걸 안 해도 되네라고 하면 이제 밸류가 하나 애드가 더 되게 생각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거기에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낮다는 이야기는 이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넣을 수 있는 또 장점이 형성이 되니까 또 하나의 밸류가 생성이 되고 가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불, 2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까지 그럼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폼팩터라는 칩 사이즈가 워낙 작고 그다음에 요 같은 또래들이 할 수 없는 AI 모델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초저전력으로 구현이 된다. 그러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대충 머리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좀 그러겠네요.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럼 실제로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아니면 고민하는 포인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많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브랜드 파워가 없으면 고객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써봤느냐? 아직은 그렇죠. 트랙 레코드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소소하게 작년부터 이제 판매 막 시작된 거고요. 열심히 영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코시스템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써보면 내가 왜 진작 이거 안 썼지라고 다들 만족해요? 아니면 여전히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서 저희도 부족한 부분 듣고 배우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얼리 커스터머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들이 좀 이런 건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던가요? 고객들이. 일단은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처리 같은 걸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해서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분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나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에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익숙해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 부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요구들을 흔히 받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가 바뀌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X86 쓰다가 ARM 쓰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엔비디아도 뭐 쿠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엔비디아 써야 된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유로모픽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돼요? 일반적인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은 지금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AI 프레임워크라는 소프트웨어를 다들 공개되어 있는 걸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쿠다를 통해서 엔비디아 GPU에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도 뭐 라인업이 많이 있는데 제품군들이 보통은 좀 하이엔드 타겟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만큼 돈을 내면서 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나? 라는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불 언더 레벨의 급들은 엔비디아가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에요. 엔비디아에서 가장 싼 칩이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그 목소리조차 그렇게 힘이 세진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존에는 없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옴으로써 기존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밸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나 성능에서 우리가 F1 레이스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까요? 이렇게 롤러블레이드 정도 할까?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급으로 폰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하고 유로모픽 반도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성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글쎄요. 롤러블레이드라고 하면은 열심히 왼쪽 발 오른쪽 발을 10번을 굴러야 될 걸 저희는 한 번 탁 치고 나가면은 10배?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라인업 중에 막내가 제슨 나노라고 있어요. 엔비디아 제슨 나노 한 120, 30불 전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보통 뭐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저희가 물류 창고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나 식당에서 서빙 로봇 같은 쪽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급이에요. 가격도 그 정도가 맞고.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 지금 전성비, 전력대 성능비죠. 연비처럼 요게 지금 약 100배 정도 나오고 있어요. 100배요? 예. 그 친구가 0.5 탑스, 0.5 조번에 연설한다고 하거든요. 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니까. 그때 전력 소모가 10에서 15와트 소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5 탑스의 전력 소모가 0.1와트니까 그걸 환산해 보면 약 100배 정도 전력대 소모는 적다. 예, 전력대 성능비에 이득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희들 거 100개 붙이면 얘네 거보다 100배 빨라지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예. 그래서 단가도 훨씬 저렴합니다.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가 14나노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5나노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코스트, 제조가라든지 그다음에 칩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웨이퍼가 300mm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다이 사이즈 저희도 일드가 지금 93%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 수율이 그거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20배 이상은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데 이 뉴로모픽이라고 이름 짓는 그 대표님이 만드시는 그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하고 어떤 원리로 좀 다르게 작동돼? 이거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려면 이해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존의 모든 반도체, 그 폰 노이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폰 노이만 드는 순간 부담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병목 현상, 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 이미 저희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들었죠. 저도. 들었죠. 저도 그렇다고 들었죠. 뭐 관찰해 본 적은 없죠.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이유는 1010을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 저는 1010을 주고받지 않는다. 일단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이나 256이나 뭐 180이나 혹은 마이너스 30이나 이걸 표현할 때 일반 반도체는 1이랑 0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진법으로 11111 하든지 1110 뭐 이렇게 하든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밖에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저희는 256을 그냥 표현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는 저희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뭐 저항 메모리나 재료가 주신이니까 혹은 뭐 페이지 체인지 메모리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재료로 만든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최소 10년은 보장을 해줍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본어 공부하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일본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조금씩은 이제 퇴화되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일본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일본어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머리에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기억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AI 모델,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벡터 매트릭스로 값을 줍니다. 이거를 반도체 칩에 넣은 다음에 계속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때 들어왔던 일본어든 뭐든 간에 이 친구가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음성 인식이면은 뇌 중에 아주 한 부분인 청각 신경을 담당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각 신경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촉각이나 미각이나 등등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귀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자극한 다음에 뇌로 가는데 시각 신경이 이걸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청각 신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 거는 청각 신경을 저희 칩으로 개발을 해서 인공 신경망이다라는 이름을 줘주고 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 마이크가 그걸 받아줘야 되고. 그럼 외부 마이크가 이걸 받으면 보통은 1010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저희가 이걸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날로그 컴퓨팅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AI 모델, 딥러닝한 모델이 들어가 있는 저희 그 신경망 안에 그 친구에 들어온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를 던져주고 자기가 공부한 것과 매칭이 된다거나 추론이 가능하면 그때 답변을 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010이 아니라 어떻게 컴퓨터 주제에 3이나 4나 5를 이해하느냐는 거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날로그 메모리라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좀 잘 사용하면 가능한데 이게 좀 그림을 좀 제가 있어야지 쉽게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보통은 10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플래시 메모리. 요즘 뭐 좋은 게 이제 뭐 2빗, 3빗이 된다. 그래서 QLC, MLC라고 멀티레이어 셀이나 쿼드러플 레이어 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존재하냐? 그러니까 전류를 더 많이 흘리느냐, 적게 흘리느냐, 중간끔 흘리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는 그럼 256개 다른 단계의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전류 이끌 결국은 저항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씩 한 계단씩 틀리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옆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3A가 흘러야 되는데 3.2A가 흘러버리는 순간 4로 세팅해 놓은 게 6이 되거나 5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반도체 말고 아날로그 반도체도 쓰기는 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날로그 반도체는 조금 저희가 하는 아날로그 컴퓨팅 쪽은 아니고요. 뭐 전원 제어라든지 뭐 PMIC라고 부르는 파워 매니지먼트 IC라든지 뭐 이런 쪽을 친구들을 좀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많이 부르긴 하는데 저희는 아날로그라는 1010을 안 쓰는 컴퓨팅을 이 코어 연산부로 가지고 온 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더 들어가도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유로모픽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오늘의 포인트는 유로모픽 반도체를 이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로모픽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만들어서 파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진심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아직은 저희가 갈 길이 먼데 이제 빨리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자라는 목적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돌돔을 잡고 싶은데 사실 낚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붕어부터 좀 낚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맛을 봐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유로모픽 반도체 만들어서 파시는 분 저는 처음 봤는데 대표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쪽에서는 시조새라고 부르는 뭐 미식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2012년에 창업을 해서 뭐 전투기 만드는 뭐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국방산업 쪽에서 많이 투자를 받고 그 드론 쪽에서 이미지 인식하는 식으로서 개발해서 판매한다고 전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또 하나는 뭐 중국에 있는 회사긴 한데요. 윈팀맵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작년 5월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7천억의 M&A 인수 합병이 돼서 7천억? 예. 시도들이 있군요. 예, 그런 좀 있습니다. 한국이 조금 좀 늦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 방식의 GPU와 뭐 HBM과 연결해서 만드는 이 방식이 D램과의 병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아예 이 방식으로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해보자. 그러기 시작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를 전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광통신으로 해보자 하는 뭐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그런 접근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개념을 넣는다는 건 기존 방식이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걸 뭘 더 열심히 해봐야 뭐가 어떻게 나오겠어 하는 뭔가 장애물을 만난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한 인식은 다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닉스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합해서 메모리 안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자는 저희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시도들이 있는 와중에 저도 이걸로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제품화를 시켜서 검증을 해보자 해서 작게 한번 만들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연산기하고 메모리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들을 극복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칩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메모리랑 연산기를 많이 집어넣어보자. 그 셀러브러스 같은 데가 이만한 반도체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게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처리 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얘를 또 두 개를 또 붙이려고 그랬더니 둘이 또 통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빨리 돼도 여기서 또 병목이 생겨. 근데 말씀 주셨던 이 유로모픽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얘보다 좀 더 큰 거 하려겠다고 해서 만약에 몇 개를 더 했는데 또 붙이려고 그러면 또 여기서 병목이 생겨.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유로모픽이 이게 그 작은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진짜 막 AI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멀티코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286, 386, 486 나오다 펜티엄 나오고 이제 듀얼 코어라고 해서 코어를 2개 쓰기 시작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 여러분들 아시는 뭐 A100, H100 이런 친구들은 수천 개, 수만 개의 코어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코어를 1000개, 10,000개씩 늘려가면은 칩이 커지면서 대용량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직접 그 안에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개까지 듀얼 코어는 마무리했고요. 이제 쿼드러플 코어 8개짜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떤 게 걸림돌이에요? 이런 거죠. 코어가 그럼 2개 늘어가면 2배 성능이 올라가냐, 4개 넣으면 4배 올라가냐, 이거 단순한 숫자 싸움인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손해 없이 4개 코어가 4개 되면 4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손해 없이 성능으로 저희가 환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로 표현하는 것처럼 요즘 뭐 멀티모달이라고도 있는데 저희 코어 하나는 청각을 담당하는 것처럼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쪽 신경망을 만들고 오른쪽 거는 시각 신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오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식으로도 좀 하고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은 내추럴 랭귀지 같은 자연어가 들어오니까 청각 신경이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코어를 100개, 1000개를 넣어서 다양한 음성이나 다양한 언어를 받아줄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차율은 지수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차율은 저희가 이제 듀얼 코어일 때 지금 1% 정도인데 쿼드러플 코어나 아니면 조금 더 많아지면은 그 에러율이 점점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잡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뉴런핑 얘기는 한 이 정도 해보고, 네.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부터 탐나던 게 있는데 일본, 중국, 미국, 한국에서 일을 다 해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뭐 반도체 순위를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4개 국가의 반도체를 대하는 태도 아니면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업계 분위기 뭐 이런 질문이네요. 네. 예. 크게 뭐 AI를 좀 국한해서 보았을 때 AI라고 하면은 뭐 AI,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니까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 하드웨어, 엔비디아 GPU 같은 게 하드웨어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걸 이 3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했을 때는 미국이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챗GPT, 오픈 AI도 그렇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엔비디아 GPU라는 이코시스템, 그리고 미국이 예전부터 원래 잘해왔던 게 뭐 아키텍처라든지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 먼저 깃발을 꽂고 이쪽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꾸는 걸 미국이 많이 해왔거든요. IBM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이 미국이 1등인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저는 이제 2등은 그럼 누구냐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중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딥식이라는 친구들이 나온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비슷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딥식이 지금 오픈한 이 모델들, 이게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소스를 다 공개를 했다는 게. 그리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중국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요번에, 그때는 R1이 나왔는데 다음 모델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을 요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칩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뭐냐인데, 딥식 모델 자체가 굉장히 작고 컴팩트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엔비디아 GPU를 안 써도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국도 하드웨어나 그다음에 지금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 좀 중국 특유의 빨리 적용을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먼저 쓰자. 저는 코로나 전이긴 했었는데 대학 교수로 갔을 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이미 학교에 25,000명 이미지 인식으로, 얼굴 인식으로 학교를 다 들어가게 했는데 한 번도 5년 동안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미지 인식이 어려운 게 역광을 받거나 그러면 하얘져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잘 보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적용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좀 주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전 좀 차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이 친구들이 좀 그런 컨셉 개념이 없구나 라는 건 있습니다. 3등은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4위로 일본을 했는지. 일본은 사실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강자였죠. 반도체도 그랬고, 지금도 자동 제어라든지 작은 물품들을 잘 만들고 장인 정신이 좀 뛰어난 나라. 그 레이오프가 없고 회사가 그냥 같이 무너진다. 뭐 이런 컨셉이죠. 공무원 문화. 그래서 회사 이직률도 거의 없었는데 요즘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하나 잡으면 30년, 50년 깊숙이 가지, 트렌디하게 지금 AI니까 AI 해, 지금 뭐니까 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져요. 그리고 뭐 저도 도쿄대학교를 나왔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하는 건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모델, 소프트웨어 쪽은 일본도 꽤 잘하고는 있는데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 제조업은 사실은 훨씬 한국보다 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도 사실 그런 일본의 지금 약점 혹은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통해서 요번에 일본 도쿄에서 1억엔 한 10억 무상 지원 받으면서 패블스퀘어 일본 법인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 유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요번에 선정이 돼서 일본 법인 막 만들고 오는 길입니다. 5월 15일 날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본 현지화를 시키고 일본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같이 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여기 와서 창업하면 돈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몇 업체들 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시작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은 사실은 제조업은 탄탄하고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 뭐 좋은 지금 소프트웨어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너무 좀 기울어진 상황. 저도 그랬지만 반도체는 반도체 소자, 신뢰성이나 디바이스 하나하나씩 보시는 분과 그걸 만드는 공정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곳과 그다음에 칩을 설계하시는 분, 그다음에 컴퓨터 칩 아키텍처를 만드시는 분 중에서 너무 초반에 소자랑 공정 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도 교수님들도 좀 회로 쪽은 부족하고 거기 졸업한 학생들도 부족해서 인력난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인터뷰 보고 하이어링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헤드헌터도 쓰고 있거든요. 되게 뽑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전공이 소재 쪽에 몰려 있어요? 소자, 반도체 소자나 말씀하신 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이니까 프로세스. 그러니까 만드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돼 있지. 회로 설계를 하거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쪽이 굉장히 부족한 게 좀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본은 그 레가시 반도체에서도 좀 이렇게 좀 뒤쳐져 있었던 나라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모바일의 반도체 시장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의 산물로서의 이제 소자하고 공정 쪽이 좀 있는 거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AI로 봤을 때 우리가 팹리스 회사들이 뭐 있긴 하지만 뭐 칩 나온 거 별로 못 본 것 같고 그 뒤로 갔을 때 뭐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모델이 됐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가지고 우리가 챗GPT를 이렇게 API 땡겨갖고 이렇게 서비스 만들게요. 뭐 이런 분들은 좀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 인덱스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AI는 저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 솔직히 SK하이닉스가 HBM 만드는 거 말고는 삼성전자도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반도체로서의 그 아니면 IT 산업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서의 경쟁력에서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도 되고 저도 뭐 지인분들이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친구나 지인들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도 많이 그런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는 걸로 좀 듣고는 있습니다. TSMC는 태생부터가 파운드리라는 이런 컨셉을 만들어낸 회사잖아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그래서 팹리스랑 파운드리라고 하는 예전에는 IDM이라고 불렀죠. 그냥 모든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를 나눠서 이제 하자는 컨셉을 만들어내서 DNA 자체가 파운드리에 완전 적합되어 있는 회사긴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하고 있는 거는 좀 뒤늦게 후발주자이긴 한데 저는 기술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이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에서 나오는 영업력이나 고객이랑 커스터머랑 같이 하는 인터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런 커스터머조차도 한 번 쓴 데를 계속 쓰거든요. 이거를 또 파운드리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플랜을 바꾸는 것처럼 조금은 리스크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메모리였거든요. 여전히 메모리고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인메모리 컴퓨팅, 뭐 컴퓨터 인 메모리 혹은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갖고서 이제 연산까지 우리가 점령하겠다는 뜻인데 TSMC가 하기 어려운 부분, 약점이 사실 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런 거를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엄청난 고객이 있진 않지만 이런 기술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향후에는 굉장히 독자적인 위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지금 메모리는 뭐 D램이나 뭐 플래시 메모리, 랜드 플래시이긴 하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뭐 70% 이상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1등하고 있는 회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뭔가를 또 오픈도 해야 되거든요. 파운드리 서비스 이런 걸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가만히 있어도 수십 년 동안 1등을 해왔는데 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계속 연구개발 해왔는데 그래서 새롭고 완전히 새로운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은 그 엔비디아 GPU 못 쓰게 되면서 최근에 뭐 화웨이 GPU도 이제 3세대 나온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 화웨이 3세대 GPU를 굳이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중국은 부득이하게 뭐 엔비디아 GPU를 못 쓰니까 그걸 쓰게 되면은 그냥 드는 생각이 야, 전 세계 AI가 쪼개지는 거 아닌가.
이게 중국 AI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가 쪼개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업을 해보시면은 뭐 말씀하신 거에 저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화웨이가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화웨이 그 칩을 만드는 게 하이실리콘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 내부적인 회사인데 한 6,000명, 5,000명 정도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그 엔지니어로 사실 예전 화웨이 칩인 뭐 키린이라든지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들이 사실 굉장히 좋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공정이나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강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회로 쪽이 너무 특화돼 있거나 아키텍처가 특화돼 있어가지고 없는 자원을 가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지금 계속 제한을 걸고 있죠. A100을 못 살 때는 뭐 A80이나 뭐 A30를 만들거나 그러다가 그쵸 H100도 못 하니까 또 만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큰 시장인 건 맞고 트럼프는 계속 제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두바이 쪽도 미국의 익스포트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상무부 통해서 제재 국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엔비디아의 그 하이엔드 칩을 살 수 있는 국가로 됐다가 요번에 좀 방문하면서 뭐 16,000개인가 18,000개 팔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협상의 카드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현재 뭐 지오폴리티컬한 것들이 중국 내부적으로 업체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GPU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럼 챗GPT API 연결해서 땡겨다가 그냥 SaaS로 우리 서비스라는 사업을 하자. 요렇게 하는 좀 유럽에서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는 얼마나 계속 1등일 것 같으세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AI라는 게 크게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는 것과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추론하는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엔비디아 GPU가 트레이닝을 다른 곳에 뺏길 것 같지는 않아요. 스루풋이라고 해서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내놓는 게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떤 GPU를 갖다 쓰더라도 엔비디아의 스루풋을 좀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엔비디아가 트레이닝 쪽은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문제는 그럼 인퍼런스, 그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이 예를 들어 챗GPT가 9개월에 걸려서 학습된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를 인퍼런스 추론하는 거를 데이터 서버에서 하겠다. 근데 그때도 엔비디아 GPU를 쓰겠느냐? 그러면 전력도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 그래서 추론 전용 칩인 AI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전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그러면 서버를 2개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쪽 데이터 센터는 트레이닝용, 이쪽 데이터 센터는 추론용. 그러면 2배 정도 전기세 아낀다고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뭐 10년 후, 20년 후면 만들 거냐면은 조금 주저할 것 같아요. 저는 최소 10배 이상 전기세 떨어집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하나당 전기세가 뭐 500억씩 막 나오고 있는데 5년 안에 리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인프라 하나 더 지을 만큼의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현재 어프로치하고 있는 AI 반도체 인퍼런스 칩들이 10배, 5배 전력이 낮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한동안 엔비디아가 그 시장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아니 중국은 아예 못 쓰게 해버리니까 그냥 진짜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 마냥 계속 방망이 깎아갖고 자기네 쓰는 방망이 깎아서 14억 인구가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게 추론 쪽에서도 10배 이상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아까 팹리스 쪽에서도 그러니까 설계 쪽에서도 그 제조 소자 뭐 공정 쪽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아예 그러면 실리콘이 아닌 인덱스한 학문들도 잘 안 돼 있고 거기다 이제 회로 설계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그 API 땡겨갖고 서비스 만드는 사스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돈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저희 이제 회사의 철학 필로소피로 잡았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미. 아키텍처는 다 ARM을 쓰고 있고요. 그쵸. 저희가 컴퓨터 아키텍처 갖고 있는 게 ARM, 그다음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 소스가 이제 리스크5가 있고 인텔이나 AMD는 X86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저희가 어릴 때 286, 386 썼기 때문에 그건 공개를 안 하죠. 그들만 쓰고 있으니까. IBM은 파워PC 아키텍처가 있지만 이것도 IBM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컴퓨터 역사상 인류가 70년 동안 써온 아키텍처 5개가 다거든요. 여기서 지금 로열티 주면서 쓸 수 있는 게 ARM이 하나 있는 거고 리스크5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ARM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 ARM 거 받아다가 팹리스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
카지노로 얘기하면은 뭐 룰렛이나 아니면 블랙잭 같은 규칙을 아키텍처가 정해준 거고 너희들이 이 안에서 잘 해봐, 게임을 해봐 해서 저희가 열심히 잘했는데 라스베가스를 갔더니 전 세계적인 타짜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거기서 싸우게 되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자본금도 다르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다르고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냥 암 가져다가 디지털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잘해야 인수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부러질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스타트업은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안 해야 되니까 암을 안 쓴다. 아예 새로운 아키텍처를 하자. 그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이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지의 기술이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쪽을 하고 빨리 이게 가능하다는 피드백을 좀 시장에 보여주자라고 해서 지금 작게나마 칩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를 상대로 동네 홀짝이지만 독보적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홀짝을 가지고 언제 그 룰렛 돌리고 있냐? 홀짝은 딱 던지면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자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잘하는 블랙잭을 제가 한국에서 1등 했다고 가서 돈 다 잃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냐. 그들이 못하는 걸 해야지 제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럼 뭘 하실 건데요? 고스톱을 칠게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들은 안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시도도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병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기판은 유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뭐 갈륨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 아키텍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그 이코시스템 자체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그러니까 AI 시대의 한국 산업이 뭐라도 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그래요. 이게 누구나 생각하고 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해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승산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싸워야 할 적들이 자본력이나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제가 대체하고 싶다. 근데 거기는 막 4,000조가 넘는 회사에 연구 인력의 1%만 쓰더라도 뭐 저희 회사보다 뭐 몇백 배 이상 클 텐데 그래서 이런 싸움을 굳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랑 싸우지 말자.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커졌을 때 엔비디아나 아니면 이런 다른 퀄컴 같은 큰 회사의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는 저희도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혜성처럼 나타나서 저희 칩 2천만 원짜리도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인텔이나 AMD GPU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도 전 세계 95%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쓰고 있는 건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저희가 좀 역사를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만들고 나서 좀 실패도 하고 3년 있다가 첫 제품 나와서 들어간 게 일본 그 게임 오락실에 있는 세가가 만든 버처 파이터. 예, 거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이 AI를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렵다가 코인이라는 이런 호재가 적용하면서 한번 올랐고요. 그리고 코인 전용 칩을 만들었다가 한번 좀 희청됐어요. 코인 전용 칩 한번 하려다가 막 채굴을 또 금지하는 나라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저도 지금 뭐 CO2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이슈들도 나오고 정책들도 있잖아요. 뭐 전기 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향후 10년 혹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희가 이런 거 할 때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전력은 이만큼인데 그중에 몇 프로만 데이터 센터에서 써야 된다. 그랬을 때 기존의 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하실 분들도 그렇게 뭐 AI가 트렌디한 건 맞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좀 퀀텀 컴퓨팅도 되게 관심은 많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 AI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투자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리차드 파인먼이 한 그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번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막 거시적인 기계 만들고 거시적으로 뭐 제품 만드는 거에 너무 막 했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칼텍의 파인먼 교수님이 한 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그 트렌디하게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나 혹은 코너라든지 사람들이 안 보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발견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 회사 좀 모티베이션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글래스 같은 데는 진짜 어디 뭐 배터리 넣을 데도 없고 반도체 넣을 데도 없고 되게 한정적인 폼팩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존에 어떤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럼 기존에 있는 어떤 AI 생태계하고 여기에다가 뉴런모픽 반도체를 썼을 때 호환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라스가 크죠. 두텁고 그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나 칩이나 이런 것들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 안경처럼 작게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당연히 더 팬시하게 작고 멋있게 할 수 있겠죠. 호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칩이나 이런 것들이 연산에 대한 부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모든 후속 동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개발한 칩 혹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음성인식이나 이미지인식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칩들과 호환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창업을 언제 하셨어요? 창업은 코로나가 한참인 2021년 9월에 제가 아직 저장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사직은 한 상태입니다.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직원분들은 얼마나 지금 제가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합치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에 다 오피스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직원들을 그렇게 뽑다 보니 예, 저희가 좀 중국 인력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저장대학교 있을 때 뽑은 친구들도 있고요. 제 한국인 학생이지만 제 학생을 다시 뽑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본사로 헤드쿼터로 놓고서 상해 오피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이번에 법인 설립과 동시에 조그맣게 오피스 하나 막 만들고 왔습니다. 3년. 실제로 해보니까 처음 구상과는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뽑아놓으면 일 잘할 줄 알았죠 직원들이. 저 스스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뼛속부터 엔지니어잖아요. 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틈틈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뭐 재무, 회계 막 연구, 개발, 경영, 그다음에 HR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큰 회사에서 30년, 40년 있어도 못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새로 하게 되니 압축된 경험. 하지만 그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제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 같이 일하는 저희 팀원들은 다들 열심히 하고 좀 되게 좋아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서 저장대학교 교수라는 플랜 B를 갖고 있는 게 죄의식도 들고 열심히 해도 부족한 판인데 과연 이렇게 양다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은 최근에? 사직은 작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꼭 주류를 따라가기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뭐 미국의 청년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뭔가 주류들은 다 떠난 것 같고 그냥 하다못해 집 한 채를 살라 그래도 이미 강남 아파트값 다 올라가지고 내가 할 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살아봐야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거야. 근데 이 와중에 고성장 시대도 아니고 저성장 시대라 내가 노력해봐야 아빠보다 잘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청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좀 나라마다 또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정말 여전히 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직활동할 때 검은색 정장에 여자들이 입는 스커트부터 아예 그냥 딱 2가지 종류뿐이 없는 옷을 입고 다 취직활동을 다녀요. 그 일본 되게 더운데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엔지니어들이 도시밥 분들이었는데 가면은 반도체 공정하러 가야 되는데 넥타이까지 메고 가야 되고 어차피 바로 갈아입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딱딱하고 불필요한 게 많은데 요즘 넥타이 푸는 것까지는 됐더라고요. 쿨비즈라고 부르면서 이런 딱딱한 문화가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도 새로운 걸 한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그걸 따라가고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를 뭐 1, 2, 3순위로 가는 게 당연하듯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은 굉장히 좀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한국은 요즘 들어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이제 AI 관련해서 많은 좋은 회사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어플라이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기업에서도 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할 수 있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좀 자유로운 통로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과감하게 좀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연봉 낮지 않거든요. 거의 다 삼성급에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거기에 스탁옵션까지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IPO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노력한 거에 만큼 금전적인 보상도 존재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아파트 사기 어려운 걸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그게 이미
좀 있어요. 많이 성공 케이스가. 그래서 중국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스타트업을 만들어. 저장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박사학의 10%는 창업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있죠. 좀 항저우라는 곳에는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곳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또 뭔가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때 우리나라에도 또 새로운 처음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만 하더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만큼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좀 안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시대일수록 아까 말씀 주셨던 엣지한 포인트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물을 모시고 진행하는 더 피플 퍼블스퀘어의 이충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